자신이 평생 믿어온 진실이 단 한 아이의 손끝에서 무너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유럽 언어학계에서 40년 이상 존경받아온 한 교수는 오직 문자의 평등을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떤 문자도 다른 문자보다 우월할 수 없다고 확신했고, 이론과 철학으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죠. 그런데 은퇴 후 조용한 삶을 보내던 그녀 앞에 아주 작고 조용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10살, 입양된 손녀, 그리고 낯선 문자를 혼자 배우고 있던 아이. 그때부터 그녀의 확신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연구했던 사람에게 글자가 감정이 되어 다가온 순간, 그리고 그 작은 문자가 그녀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당신은 믿기 힘드실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한 여정의 기록이자 누군가의 평생을 바꿔놓은 아주 조용한 혁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에 꼭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들렌 브르제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긴 시간 언어인류학을 연구하며 유럽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논문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제 일생을 관통한 하나의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는 그 자체로 모두 평등하다는 믿음입니다. 문자는 소리와 의미를 담는 그릇일 뿐, 어떤 문자가 다른 문자보다 우수하거나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회의 맥락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양한 언어에 매료되었고 대학 시절에는 라틴어와 산스크리트를, 그 후엔 아랍 문자와 데바나가리까지 섭렵하며 세계의 문자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문자의 구조보다는 그것이 생성된 문화, 사용자의 인식과 역사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누가 어떤 문자를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문자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각자의 길을 걸어온 문화적 산물일 뿐이죠. 그렇게 단단한 확신 속에서 저는 은퇴했고 지금은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구실 대신 햇살 좋은 아침엔 정원을 손질하고 오후엔 책을 읽으며 지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문자라는 주제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손녀 수아 때문이었습니다. 수아는 저희 딸 부부가 몇 해 전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입니다. 까만 눈동자의 또렷한 이목구비, 말은 많지 않지만 항상 주변을 세심히 관찰하는 아이예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걱정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정서적인 벽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지만 수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없던 섬세함과 조용한 배려를 지닌 채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늦은 점심을 마치고 저는 서재에서 예전 필사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먼지가 떠도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저는 묵은 책갈피들을 넘기고 있었죠. 그런데 거실 쪽에서 조용한 쓱쓱 하는 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림을 그리는 줄 알았습니다. 수아는 가끔 일기나 그림을 쓰며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소리가 더 일정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쓰기 위한 집중이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책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가 수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지도 못할 만큼 집중한 얼굴로 연습장에 무언가를 또박또박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순간 아이는 흠칫 놀라더니 고개를 들어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쓰던 종이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이에요, 할머니. 한국에서 쓰는 글자요. 한글? 그 단어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학자로서 한글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그 구조나 철학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관심 밖이었달까요? 연구 영역 외부의 문자였기 때문에 진지하게 다뤄본 적도 없고 특별한 주목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걸 혼자 익힌 거니? 응, 유튜브 보고 따라했어요. 진짜 재밌고 쉬워요. 재밌고 쉽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한나라의 문자를 10살짜리 아이가 단지 유튜브 동영상 몇 개만으로 혼자 익힌다는 말인가요?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봐요, 할머니. 이건 수아. 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건 마들렌. 할머니 이름도 써봤어요. 수아는 종이에 자음과 모음을 나눠 적더니 소리 나는 대로 조합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기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명확한 규칙과 구조가 느껴졌어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뜻을 구성하고 음절 단위로 조화롭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닌데? 그때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단지 무언가를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글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이름, 제 이름, 간단한 인사말까지. 그 순간 저는 어쩐지 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당혹감, 알 수 없는 충격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왜 이 낯선 문자 앞에서 내 철학이 조금씩 흔들리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써준 종이를 천천히 들여다보며 종종 그 글자들을 따라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한글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처음으로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그 클릭 한 번이 제 삶의 어떤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검색 결과 창엔 훈민정음, 세종대왕, 창제원리라는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치 오래된 책 속에 빠진 듯한 기분으로 그 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히는 듯한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지만 방금 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적은 글자 하나하나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두드리는 것 같았죠. 저 작은 손으로 써 내려간 글자들이 어쩐지 저보다 더 단단한 철학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제가 평생 지켜온 믿음과는 사뭇 달라 보였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수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잘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아주 잘했구나. 그런데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니? 수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유튜브에서 어떤 언니가 한글 자음이랑 모음을 노래로 가르쳐 줬어요. 기역, 니은, 기긋, 리을 이렇게요. 그 다음엔 앱도 깔았어요. 게임처럼 글자 맞추기 하는 거요.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문자에 다가갔고 그 문자가 마치 친구처럼 다가온 것이다. 수아의 눈빛은 진지하고도 맑았습니다. 저는 문득 과거의 제 강의실이 떠올랐습니다. 졸음을 참으며 앉아있던 학생들, 복잡한 의문 이론을 필기하던 얼굴들 거기에는 생동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이 아이는 단 하나의 문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향해 조용히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왜 한글이 좋아졌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수아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재밌어요. 뭔가 소리랑 모양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그걸 쓰면 왠지 제가 진짜 저인 것 같아요. 진짜 저인 것 같다.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연구했던 수많은 문자들, 그중 어느 것도 저 아이에게 그런 느낌을 주지 못했겠지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문자라는 것이 단순히 언어의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아가 남긴 글자들을 조심스레 책상 위에 펼쳐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 글자들은 분명 제 연구 논문에서 설명하던 개념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강렬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체계를 공부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라틴어 문법서를 펼쳤던 젊은 시절처럼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글이라는 단어조차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동양의 문자 중 하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고유 문자라고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손녀 수아의 낯설고도 진지한 관심은 제가 스쳐 지나쳤던 문자의 세계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연구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구절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 문자를 만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문자를 연구해왔지만 창제자의 입에서 이렇게까지 인간 중심의 철학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문자란 대개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생성되고 시간이 흐르며 복잡하게 변형되기 마련입니다. 라틴 문자도 아랍 문자도 중국 문자도 모두 오랜 시간 수많은 계층의 손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죠. 그러나 한글은 다릅니다. 누군가가, 그것도 왕이라는 존재가 백성을 위해 직접 만든 문자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기존의 모든 언어 이론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수아야, 세종대왕이라는 사람 알아?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학교에서 배웠어요. 옛날 왕인데 글자를 만들었대요. 똑똑하고 착한 왕이래요. 수아의 눈빛에는 동경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운 그 이야기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과 연결된 자부심이 되는 듯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이 아이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득 제 전공서적 속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라틴 문자의 장점은 단순성과 규칙성에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음소 문자로서의 효율성, 다양한 언어에 응용 가능한 범용성 등은 분명한 장점이었죠. 아랍 문자는 그 곡선의 아름다움과 장식성을 통해 예술성과 종교성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중국 문자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상영해서 의미기호로 발전하며 고유의 문화와 철학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자였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이면서도 인간적이었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자음 설계, 천지인이라는 동양 철학의 근간에서 출발한 모음 설계, 그리고 자음 모음 받침이라는 음절 단위의 시각적 구성이 만들어내는 인지 효율성. 이 모든 요소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문자 그 자체가 인간의 소통, 욕구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결과물이라는 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자가 존재할 수 있지?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들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지 언어학적인 성취가 아니라 인문학적 기적이다. 그 순간 문득 저는 다시 수아의 존재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한글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자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말로 다 하지 못했던 감정,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정체성의 불안을 조용히 그 글자들에 기대어 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조심스럽게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손으로 곱게 접은 종이에는 한글로 정성껏 써 내려간 문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제 마음을 제 말로 쓸 수 있어서 좋아요. 한국말도 한글도 저한테는 그냥 재미있는 게 아니라 저를 찾아가는 길 같아요. 할머니랑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구자로서의 자부심보다 인간으로서의 무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토록 중요한 문자를 단지 외부 언어로 치부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글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문자를 가질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는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운영하며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사실. 그 당시에 문자를 반대하던 유학자들의 논리를 어떻게 설득해 갔는지, 그리고 한글이 수백 년 동안 소외와 억압을 받다가 다시 국민의 문자로 부활한 역사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보다 저는 문자가 곧 정신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 한켠에서 강한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 문자가 만들어진 나라에 가야겠다. 그곳에서 직접 그 문자를 쓴 사람들을 만나고 그 문화와 삶의 결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수아가 느낀 그 자긍심과 애정을 저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수아의 편지를 읽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그 종이를 책상 위에 고이 올려두었습니다. 펼쳐두기만 해도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졌고 문득문득 시선이 닿을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부드럽게 건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 먼저 자기 정체성을 마주하고 있었고 이미 글자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평생 문자를 다뤄온 사람으로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문득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학자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들을 책과 논문 속에 가둬두고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루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한글에 관심이 생겼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너 때문이란다, 수아야. 내가 보여준 글자가 할머니가 아는 어떤 문자보다도 따뜻했거든.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라틴어나 아랍어보다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글자들엔 오랜 역사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지. 하지만 누군가가 모두를 위해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한글은 특별해. 그 말은 단지 수아에게 잘 보이기 위해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한글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여전히 누구나 배워 쓸 수 있는 문자로서 설계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지금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스마트폰을 기울여 저에게 한국의 도시 풍경들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야경, 부산의 해변, 전주의 한옥마을,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고도 정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꼭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 질문에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낯선 곳에 간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직접 가볼 수 있을까? 그 물음은 아직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제 안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경의, 수아와의 교감, 그리고 내가 몰랐던 세상에 대한 갈망. 그 모든 감정이 지금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만 아직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구조와 철학에 깊이 매료된 저는 스위스에서 한글을 더욱 체계적으로 탐구해 나갔습니다. 손녀 수아와 함께 자음과 모음을 소리내어 읽고 작은 단어들을 써보며 언젠가는 짧은 문장까지 써보는 목표도 세웠죠. 그녀가 보여준 호기심은 어느새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향한 저의 감탄과 연구가 깊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심리적 충돌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제 오래된 동료이자 프랑스어 언어학자인 피에르 교수에게 근황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와는 수십 년간 다양한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함께 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었기에 제 최근의 흥미에 대해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요즘은 주로 한글을 연구하고 있어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학자로서 깊은 존경을 갖게 됐습니다. 구조와 철학이 정말 탁월하다고 느껴요. 그러자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약간의 비판이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서 창제된 다른 문자들과 비교해서 정말로 그렇게 독보적이라고 생각하나? 예컨대 바스크어처럼 수천 년을 견뎌온 언어는? 아니면 아랍 문자처럼 종교와 예술을 아우른 체계는? 그의 질문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뭔가 날카로운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네, 물론 각 문자에는 고유의 가치와 맥락이 있죠.
그러나 한글은 그 자체로 사회적 평등과 소통을 지향하며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에는 작은 혼란이 싹 텄습니다. 저는 평생 문자에 우열을 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한글을 연구하며 점점 그 철학과 구조를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건 제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혼란은 수아와의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어느 저녁, 수아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한글이 진짜 최고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냥 좋은 문자라고 생각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게 인상 깊어서 그래.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치만 다른 글자들도 다 누군가한텐 중요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그 단순한 말이 저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책상에 앉아 두 권의 책을 펼쳤습니다. 한쪽에는 제가 예전에 썼던 라틴 문자 비교 논문, 다른 한쪽에는 최근 정리 중인 한글 창제 구조 분석 노트가 놓여 있었죠. 두 세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쪽은 제 자존심, 또 한쪽은 제 감동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 두 책을 번갈아 보면서 저는 자꾸만 머릿속에서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 과학적이다. 저건 더 예술적이다. 이건 구조적. 저건 역사적.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걸 자꾸 비교하고 있는 걸까? 한글이 감동적인 건 그 문자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었기 때문이지 구조만으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야. 문자의 진가는 그것이 사용자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수아는 저를 위해 작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숙제로 준비한 내용이라며 스위스 학교에서 발표할 연습을 저와 함께 하고 싶다고 했죠. 노트북을 켜고 수아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글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한글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제가 저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준 열쇠입니다. 저는 프랑스어도 좋아하고 영어도 배웠지만 한글을 배울 때 처음으로 이건 내 이야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아는 단지 한글을 예쁘고 독특해서 좋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문자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입양이라는 개인적인 배경, 정체성의 혼란, 다문화 환경 속에서 겪는 미묘한 외로움. 그런 것들이 이 작은 문자 안에서 다독여졌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문자를 평가할 때 놓쳤던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구나. 문자는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기술적 구조나 효율성, 역사적 기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자가 인간에게 어떤 감정을 주고 어떤 이야기를 끌어내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 학문적 자존심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한글이 최고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나의 손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글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하죠. 며칠이 지나도 저는 수아의 발표에서 들었던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글은 제 이야기를 쓰게 해준 열쇠예요. 그 짧은 문장 안에 수아가 살아온 길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단지 한 문자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검색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자가 인간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그동안은 구조, 효율, 역사 같은 측면만 분석해왔던 저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물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문자란 과연 무엇인가? 누군가에게는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의 균형이 바뀔 수 있는 것일까? 수십 개의 논문이 화면에 떴지만 어느 것도 제 마음속 질문에 답해주진 못했습니다. 결국 답은 텍스트 바깥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아가 쓰던 노트를 몰래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자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연습처럼 써 내려간 자음과 모음, 그리고 감정 일기처럼 보이는 짧은 문장들. 오늘은 눈이 왔다. 눈이 오면 한국 생각이 난다. 할머니가 한글 예쁘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나는 한글 쓸 때 나 자신 같아서 좋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아에게 있어 한글은 학문적 대상이 아니라 삶과 연결된 언어였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기록할 수 있는 작고 따뜻한 기적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너에게 고마운 게 뭔지 아니? 수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요? 너는 할머니한테 글자를 가르쳐 줬잖아. 그냥 한글이 아니라 사람을 담는 글자 말이야. 수아는 빙긋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한글로 자기 이야기 써보면 좋겠어요. 진짜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짧은 문장을 한글로 써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다. 창밖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정원에 핀 목련꽃이 피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나무 그늘 아래 놓인 벤치 위로 수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손에 쥐고 조용히 그녀 곁에 다가갔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또 하나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발표 준비 다 했어요. 근데 할머니 앞에서 먼저 연습해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수아는 작은 노트를 펼치고 숨을 한번 고르더니 천천히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고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입양된 아이예요. 다른 나라에서 왔고 다른 언어를 쓰고 자랐어요. 처음엔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글을 만났고 그 글자를 통해 제 이름을, 제 마음을 저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한글을 함께 읽어주고 쓰는 걸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어를 배우신 적도 없지만 저를 위해 한글을 공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생각했어요. 언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학자로서 언어를 분석해온 제 모든 지식이 그녀의 한 문장 앞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그 무엇보다 정직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딸 부부와 이웃 에바, 칼 부부까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수아의 발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에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아는 정말 큰 감동을 줬어요. 마들렌, 당신이 손녀에게 준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칼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글이란 문자가 그렇게까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런 문자를 통해 손녀와 관계를 맺은 건 학자이기 이전에 멋진 사람이란 증거죠. 그들의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 컵을 들어 올리며 제 마음을 담은 작은 고백을 건넸습니다. 사실 저는 늘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익숙했어요. 문자는 구조, 언어는 계통. 그런 도식 속에서만 생각했죠. 그런데 수아를 통해 처음으로 느꼈어요. 문자에는 사람의 체온이 깃들 수 있다는 걸요. 식사 후 수아가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흰 봉투에 한글로 적힌 제 이름, 마들렌 할머니.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그 안에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제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도, 기쁠 때도 이제는 한글로 써요. 그래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글씨 속에서 저는 아이의 삶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아가 자고 있는 방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살짝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숨결, 그리고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한글 연습장. 저는 문득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연필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오늘 새로운 문자를 통해 새로운 나를 만났습니다. 다음 날 오랜 친구 한들의 교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최근에 실린 제 수필과 수아와의 이야기, 그리고 한글에 대한 저의 변화된 관점을 담은 긴 편지였습니다. 안드레는 곧바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마들렌, 내가 처음으로 학문을 넘어 인간으로서 말하는 걸 보게 돼서 기쁘구나. 너의 경험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문자는 언제나 학문 너머에 있었던 거니까.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문장 속에서 다시 만난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지역 도서관에서 제 수필을 읽은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였고 한글 점자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아의 이야기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며 직접 만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끝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들렌 교수님,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아이에게도 희망이에요. 언젠가 우리 아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글자로 쓸 수 있겠죠? 그 질문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문자는 모두의 것입니다. 특히 자기 이야기를 간절히 쓰고 싶은 사람에게 더 그렇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논문도 아니고 분석도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언어의 뿌리, 문자의 힘, 그리고 존재를 표현하는 글자 하나하나의 온기를 담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어학자 마들렌이 아닙니다. 손녀를 통해 새롭게 시작한 사람,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진심으로. 그리고 이 글자 하나하나가 오늘도 저를 다시 쓰게 합니다. 불완전한 맞춤법, 삐뚤한 획, 느린 속도. 하지만 그 안에는 지금껏 써본 그 어떤 글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평생 문자를 분석하며 살아온 마들렌 교수는 처음으로 글자가 아닌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복잡한 이론이나 정의보다도 훨씬 더 깊고 따뜻했습니다. 손녀 수아와의 작은 교감, 낯선 문자 하나에서 시작된 진심 어린 탐구,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도 몰랐던 감정과 가능성을 발견해낸 여정. 한글은 그녀에게 단지 새로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결국 사람을 다시 배우게 한 언어였죠. 이야기를 끝맺는 지금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데 필요한 건 단 하나의 낯선 글자일지도 모른다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글자 하나,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중 어떤 글자는 평생을 울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